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최대 현안이 현대차 투자유치 성사 여부, 도시철도 2호선 착공 여부가 이번 주 정해집니다. 광주시는 오늘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고 이번 주 내로 현대차와 마지막 협상에 나섭니다. 한국전력에 맡겨진 한전공대 부지 선정이 조만간 윤곽을 드러냅니다. 한국전력은 부지를 선정할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가 66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관람객은 31만 명으로 2년 전보다 20% 늘었습니다. 광주 FC가 시즌 최종전에서 대승했습니다. 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나란히 앞뒀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과도 같은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이 과연 성사될지, 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마친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이라는 공론화 최종 결과를 받아든 광주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권고안을 제출하면 광주시장이 즉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시민참여단이 찬성을 택한 만큼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소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사입니다. 16년간의 논쟁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광주 협치 행정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생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운명의 한 주를 앞뒀습니다. 국회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심사 소위가 모두 끝나는 이번 주까지는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노동계가 임금 등 두세 가지 사항에 대해 양보 없는 팽팽함을 보이자 이용섭 시장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지역 노동계와 광주시가 마련한 투자협약서 안에 대한 현대차 의견을 듣고 설득에 나섭니다. 노동계를 포함한 광주시 투자유치 추진단은 내일 밤 이 결과를 보고 막판 협상을 하고 다시 14일 현대차와의 마지막 담판 협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주 정치권의 광주형 일자리 기반 사업 상임위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결과에 대해 책임 행정과 개선 행정을 정의당 광주시당은 입장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찬성 측 논리에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반대 측이 제기한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우려점들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특히 광주 도시철도 1호선 당시 인구 추산 오류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약속 파기, 도시철도 공사의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행정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소 흐린 모습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이 짙게 낀 데다가 밤사이 내린 비로 안개마저 짙습니다. 출근길 천천히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이 안개와 구름은 오전 중에 차차 거치면서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대기질은 좋지 못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대기질이 좋지 못하니까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들어서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 9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있으니까요. 수험생분들은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장성은 7.8도.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14도, 무안은 13도, 강진은 15도를 보이겠고요. 곡성은 15도, 구례는 16도,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공론화 논의 결과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제는 광주시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네, 공론화의 과정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좌초될 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16년 만이죠. 2002년 최초 그 승인 고시된 이후로 결정된 사안인데 이용섭 시장 체제에 들어와서 또 이거 정책적 결정을 미루는 거 아니냐, 네. 공론화를 이유로 이런 판단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16년 만에 논란의 중집을 끊었던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이제 공론화라는 것은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떤 승패를 결정짓는 문제가 아닌데 지나치게 승패에 연연되는 모습,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물론 좀 다소 아쉬운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공론화라는 게 광주에서 처음 시도됐고 전국적으로도 그 많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집니다. 네, 16년 동안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었을까요? 16년 만에 이제 결정된 거는 사실 이제 저는 그 전임 광주시장들의 사실상 그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 선거 때 시민들이 이런 걸 결정을 하고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미루고 다시 번복하는 게 이 세월을 16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임 광주시장들이 좀 직무유기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광주시 교통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철학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자동차 중심 도로로 간다고 해서 전용도로를 뚫고 또 서울에서 버스 전용차로가 유행하니까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고 또 지하철이잖아요. 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교통정책 철학의 부재가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론화 과정 중에서 찬성과 반대 중에서 표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의 의견을 따르는 단순 다수제,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이제 민주주의 하나의 방식이 단순 다수제잖아요. 네. 한 표라도 많이 선택되어진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는데 수기형 공론, 수기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단순 다수제와 플러스 합의제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방식이 이제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그 공론화 결과를 예상했을 때는 거의 그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찬성이 조금 더 많을 것이다. 이 정도로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외로 많은 차이가, 표차로만은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뭐 쉽게 표현하면 찬성 측 주장이 압도적으로 그 논리적이었다거나 아니면 반대 측 논리가 좀 근거가 빈약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광주 그 공론화 이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면 가장 문제가 됐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재정보다는 편리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복지라든가 그리고 도시 균형 발전을 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만큼 이후에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돼서 이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론화 되기 전부터 이미 실시 설계부터 해가지고 한 20% 정도 행정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서두른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측에서 제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좀 더 꼼꼼하게 받아들여서 갔으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문제가 긍정과 장단점이 공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잡음 없이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전남에서 광양시의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산업도시로서 유입 인구가 많았는데요. 취업과 생활 정주 환경 조성 여부가 청년 1위 도시를 지속하게 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시의 대표적인 기업인 광양제철소. 노동자 6천여 명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니 20, 3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광양시가 청년 통계를 낸 결과도 비슷합니다. 광양시의 청년 인구는 44,499명으로 총 인구의 28.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청년 인구 비율 1위 도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취업 못지않게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시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년들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전세를 하는데 대출을 이자 지원 사업을 했는데 그게 아주 호응이 좋고 청년 창의 공간을 조성을 해서 청년들 창업이나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변화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자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확대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거를 많이 취득하려고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 양육과 교육, 생활 전반의 정주 환경 관련 행정 강화도 필요한 대목입니다. 광양은 이미지가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주 환경들이 더 건강해져야 광양의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더 머물 수 있을 것이라. 도내 청년 비율 1위 도시로 떠오른 광양시. 산업도시의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이 지속 가능한 청년 도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국전력이 조만간 한전공대 부지 선정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한전공대 설립단에 따르면 한전은 부지 선정을 일임할 중립적인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용역회사가 부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확정해 제안하면 이를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전공대 부지는 정치적, 지역적 고려 없이 한전이 최선의 부지를 선택하면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일정 기간 내 합의에 도달하지 2018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기들이 6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2018 광주 비엔날레가 총 31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해 지난 2016년 행사보다 20%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비엔날레관과 문화전당, 옛 국군통합병원 등 광주 곳곳에 43개국 작가의 작품 300여 점을 설치해 주제를 다각도에서 해석하면서도 전체적 완성도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외신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유럽 중심 담론에서 탈피해 현대미술의 중심축을 이동시킨다는 광주 비엔날레 창설 이념을 되새기기 위해 이번 비엔날레에는 아시아 작가 참여가 6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 지역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주요 광역시 가운데 최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경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광주 지역 콘텐츠 산업체 수는 전국의 3.3%, 종사자 수 비중은 2.0%, 매출액 비중은 0.9%로 세종시를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5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의원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콘텐츠를 육성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며 광주 대표 킬러 콘텐츠 육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섬의 날 행사와 국립 섬 관련 기관을 유치하려는 전국의 광역 시도들이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섬의 날을 맨 처음 제안한 전라남도는 섬 발전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지역에서는 민간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8일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섬 정책 지원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처음으로 섬 발전 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주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또 훨씬 더 주민들 입장에 서서 그 섬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전라남도의 섬 정책을 지원하고 주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목포 신안을 중심으로 전국과 해외 섬 네트워크를 갖춘 한국 글로벌 섬재단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크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연구도 하고 활동도 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고. 정부는 내년 섬의 날 기념일 행사에 이어
국내 섬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관 유치를 놓고 전라남도를 비롯해 인천시와 경상남도, 심지어 부산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까지 물밑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때문에 전라남도의 섬 정책이 가고 싶은 섬 차원을 넘어 전문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의 풍부한 자산인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각종 제도 개선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지속가능한 섬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전문위원회로 확대하는 구상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서남의 청정해역에서 해마다 이맘때 딱 한 달 정도만 생산되는 김이 있습니다. 동물 내장처럼 생겼다고 이름 붙여진 곱창김인데요. 예년보다 생산량도 늘어 올해 김 농사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벽 바닷일을 마친 김배들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가판 가득 실린 건 이빠디 돌김. 김 생김새가 곱창처럼 길고 구불구불해 흔히 곱창김으로 불립니다. 지금 이 형상이 좀 돼지 곱창처럼 안 생겼죠? 네. 곱창김이라는 거예요. 곱창김은 해마다 김 양식 초기에 나오는 첫 김. 식감이 좋고 풍미가 뛰어나 일반 참김보다 경매 가격이 4배 이상 높은 김 중의 김으로 꼽힙니다. 진도를 중심으로 해남, 신안 등 서남의 바다에서 10월 중순부터 불과 한 달 짧은 기간 생산됩니다. 씹으면 씹어서 단맛이 계속 납니다. 끝까지. 김 밤용하고 일반 김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곱창김은 비교적 높은 수온에서도 잘 자라지만 해황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합니다. 곱창김 양식 절정기를 한 주가량 남긴 가운데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많고 가격도 짭짤합니다. 하느님이 뽑아서 해야지. 용왕님하고. 그래야 되지. 이 바다 사업은 이제 한 70% 노력에 30% 운. 워낙 수출이 잘 돼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 지난해 전남에서 4,800억 원 어치가 생산됐고 올해는 5천억 원 돌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곱창김 채취가 끝나면 이달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 햇김 생산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경찰이 광주 남구 6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40대 아들로 사실상 결론 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옷과 모자에서 아들 41살 유모 씨의 DNA가 발견된 점과 유 씨 소지품에서 나온 흉기 등을 토대로 유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지만 유 씨가 숨져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흉기 혈흔 감정 결과 등이 나오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선원승선 정원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졸음 운항을 하다가 어선과 충돌해 사망 사고를 낸 화물선 선장 64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원보다 적고 항해 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을 태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를 하다 레이더 등 장비 확인 부실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를 내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2일 신안군 흑산면 매몰도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5톤급 어선을 들이받아 선원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영광 한빛온전 3호기 경납 건물 내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어 현장 근로자가 소화기로 진화했습니다. 불꽃은 3호기 경납 건물 내부 철판 정비 작업을 위해 사용하던 전기 드릴과 연결된 콘센트에서 발생했으며 불꽃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었습니다. 한편 한빛온전 3호기는 지난 5월부터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아파트 2층에서 72살 정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조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뒤 혼자 지내온 정 씨가 폐암과 치매를 알아왔다는 유가족의 말을 토대로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떤 뉴스가 SNS에서 화제를 모았을까요? 건설하느냐 마느냐. 16년 동안 논란을 빚어온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 토론을 앞두고 시민들의 찬반 양측 주장을 보다 알기 쉽도록 요약 정리해드린 뉴스였습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자세한 댓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공론화 토론을 앞두고 팽팽하게 맞선 찬반 양측의 주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정리해드렸죠. 이를 본 누리꾼들도 찬반으로 나뉘어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딸랑 두 칸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노선만 봐도 유스케어랑 야구장은 안 지나가는데 유지비도 못 걷어들일 것 같은데 차라리 시내버스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호선이 두 칸짜리 초미니 경전철이라는 점에서 예산 낭비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두 칸이어도 들를 곳 다 들르고 배차 간격 짧으면 나쁘지 않은데 2호선 노선만 제대로 하면 1호선까지 이용 인구 늘어날 것 같은데 대중들의 교통 편의가 우선이지 수익성은 우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호선은 꼭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2호선의 노선에 대해선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연 지하철이 미래 교통 체계에 적합한가에 대해서도 찬반 양측의 논리를 살펴봤는데요. 반대 측은 2호선의 대안으로 내놓은 BRT, 즉 간선 급행버스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대 측에서 대안으로 BRT를 제시한 이유는 2호선 비용의 6.3%로 지을 수 있고 이미 서울과 부산, 세종 등 많은 곳에서 미래형 교통체계로 선택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서울처럼 도로 한가운데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해 도시 전역을 순환하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광주 주요 도로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여기에 BRT 차선까지 놓으면 도로 마비됩니다. 무슨 BRT요. 도로 안 그래도 혼잡한데. 현실적으로 더 어려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2호선 건설과 무관하게 광주의 도로 사정과 교통 혼잡을 우려해 BRT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제주 감귤 200톤을 북한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민간 교류 사업 중단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한켠에 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조심스레 상자를 묶고 군 수송기에 옮겨 싣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선물로 보내는 제주 감귤로 지난주 서귀포에서 수확한 200톤, 10kg들이 2만 상자입니다. 공군 수송기 4대가 제주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을 오가며 어제 절반을 보냈고 나머지는 오늘 수송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또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렵고 지금이 제철이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엄격하게 했고 이번 북한 감귤 보내기를 계기로 해서 그 남북 교류를 포함해서 제주 감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민간교류 차원에서 지난 1998년 감귤 100톤을 시작으로 감귤 4만 8천 톤과 당근 1만 8천 톤을 북한에 보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교류가 끊겼습니다. 청와대 이번 선물로 제주 감귤이 8년 만에 북한에 전달되면서 남북교류 사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던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전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7명 가운데 대구에는 이제 3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예우하기 위해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이용수 할머니.
30년 가까이 위안부 실상을 알리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요구는 숨이 붙어있는 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사를 공부를 해서 이 엄청난 스탈린 역사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이 대구시의원 14명의 동의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반대로 우리가 억압받고 피해받는 소녀들이 있었던 거죠. 조례안에는 할머니들의 생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매월 100만 원의 생활 보조비와 기념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과 부산에선 이미 관련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대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데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광주FC가 시즌 최종전에서 대승을 거두며 1부 리그 승격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광주FC는 안산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4대0 대승을 거뒀고 정규리그를 5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2부 리그 1위 팀인 아산 무궁화의 해체 여부에 따라 4위까지 진출하는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